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목 관리 잘하라는 댓글이 많았는데 잘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스튜디오만 돌아오면 네. 자꾸 목이 잠겨가지고 변명이 길었네요. 네원님 벌써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주말 내내 우리가 사는 지구에 화가 많이 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땅 꺼짐에 지진에 대형 산불에 3월 폭설까지 세상이 편안해지는 4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가 지금 또 대형 지진으로 난리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인명피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제 구호물품이라는 게 가더라도 거의 군장이잖아요. 네. 군장에서 이게 제대로 지금 이게 또 이제 배분이 될 것이냐의 문제가 또 있죠. 그러니까요. 아이가 뭐 2중 3중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회복가 성장님이 산불이 제압되어서 다행이고 이번 주 탄핵 선고일이 제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목에 가시가 박혀 있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이종국님이 저한테 내란성 목병이 걸렸냐고. 잠을 못 잔 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아, 살짝 요렇게 기대 보고. 예. 5732님, 오늘 9년 동안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 약 15년간의 직장 생활을 졸업합니다. 워킹맘으로 눈물 날 정도로 힘들었는데요. 아직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원섭섭한 마음을 잡으며 마지막 출근길에 시선 집중해봅니다. 근데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안 적어주셨는데 아마 워킹맘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그러신 건가?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죠. 그죠? 경력 단절. 네.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고 지금 다닌 직장은 9년 동안 다닌 직장이라고 하시는데 마지막 출근길 마음이 조금 정말로 시원섭섭하고 착잡할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은데 JB의 응원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아무튼 근데 9년 쭉 꼬박 다니셨다고 하니까 좀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기 충전하고 호흡 고르고 또 새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김영민 님이 JB 뒷배경이 달라지니 뭔가 화사하게 새 분위기의 스튜디오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좀 알아봐 주셨는데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희 MBC 라디오 스튜디오가 조금 새 단장을 했더라고요. 네. 비디오월을 새로 개비를 했고요. 지금 어떤 색이 좋을지 이런 거는 지금 찾아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실험 중인가요? 네, 아직은 실험 중인 것 같은데 뭐 여튼 다행히 봄 단장에 조금 상큼하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다행이네요. 네. 그린님이 JB의 하얀 티셔츠와 잘 어울립니다. 멋져요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이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군요. 네. 뭐 원하는 색 있으세요? 아니요, 뭐 저는 무조건 대세 추종형이라 디자인 관련해서 뭐 얘기를 꺼낼 뭐가 안 됩니다. 네, 뭐 좀 JB가 늘 약간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으니까 저는 좀 화사한 색깔을 좀 백월로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이 지난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날짜가 적힌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협의를 해서 서면 질의서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이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은 다음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 장소,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검찰로 불러서 조사할지 양산 평산마을로 가서 조사할지 제3의 그러니까 장소에서 출장 조사를 할지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할지 이건 아직은 결정된 바 없고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규정을 한 반면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는 다 아시다시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소환한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되나요? 뭐 맞죠. 법과 원칙 중요하죠. 자, 그럼 반문해 봅시다. 왜 김건희 여사는 출장 조사했느냐라는 반문이 바로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에 따르면 소환 조사가 원칙 아닌가요? 근데 왜 출장 조사를 했죠? 근데 이거는 유보하겠습니다. 왜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 사례로 삼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할지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보를 하고요. 대신 이 사례를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JTBC가 지난주에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체포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피의자 대기실에서 CCTV 개호, 그러니까 개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경계하면서 지켜본다 이런 뜻이니까 CCTV 켜놓고 계속 지켜본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피의자 대기실에서 CCTV 개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껐다는 얘기죠, CCTV를. 교정당국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 대기실에서 CCTV를 끈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도 특별했다고 하는데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일반 변호인 접견실과 달리 수용 거실과 분리된 별도 건물에 작은 창문 하나 있는 공간에서 접견하도록 해줬다고 하는 건데요. 또 이건 알려진 거죠. 헌재 다녀오다가 건강검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헌재 나갈 때마다 뭐 했습니까? 헤어 스타일링 서비스 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원칙에 맞는 것이냐 이런 반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의 요건이 뭡니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런 반문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의 해명이 나왔나요? 이 CCTV 개호는 심적 불안 등 우려가 클 때에만 하는 게 원칙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사유가 없어졌다 보고 해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변호사 접견에 대해서도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실 밖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적절한 감시를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심적 불안 사유가 없어졌는지 남아있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창문을 통해서 검사한 게 적절하다면 왜 다른 수감자들은 그러면 투명 유리벽 안에서 접견하도록 했습니까? 그럼 원칙이 안 맞는 거잖아요. 공평한 지금 적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만 한 설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궁색한 변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말 나온 김에 더 나가 봅시다. 이번엔 수사의 한정에서 공평성을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두 개의 비교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공평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검찰. 그럼 이미 녹음 파일까지 나온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은 왜 아직까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현직 신분이기 때문에 내란 외원죄 말고는 형사성 소추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칩시다. 김건희 여사는 왜 불러서 조사 안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그 네. 딸이 특혜 채용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거 수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법과 원칙 중요한 거니까 법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고 원칙은 일관되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수사할 건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이 나왔으니까 관련 이야기도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 그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재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처음에 이제 그 공고를 내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 그 지원을 받았는데 자격 요건을 갖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가 딱 한 명뿐이었고 심사 결과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심사 결과 채용 부적격이 된 사유를 밝히라는 거고 한국어 능통하지 못해서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초기에 나왔는데 그게 그러면 이 직무와 직결되는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건 없습니다. 두 번째, 1차 공고 후에 적격자가 없어서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서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한 명 모집하는 것이었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뭡니까? TO가 비었기 때문에 그 TO를 채우려고 모집 공고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TO가 비어있으면 그 TO에 맞는 업무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이렇게 지금 모집 공고를 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갑자기 국제정치 쪽으로 돌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PDTO가 비어가지고 한 명 비어갖고 모집 공고를 내는데 기자를 모집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납득이 되냐라는 겁니다. 이게.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서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랬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랬냐. 변경했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네.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2명과 외교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서류전형 시험위원회를 구성해서 경력 인정 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고 뭐가 중요한데요? 경력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걸 인정해 줬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춰봐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으니까 문제없다.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 공고를 지금 끌고 와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JTBC가 지난주에 보도한 걸 제가 다시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심우정 총장 딸 경력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외에 대학원 시절에 연구보조원으로 1년 10개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조교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학부 재학 중에 인턴 6개월 한 것도 모두 경력으로 그러니까 인정을 해줬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다른 부처 공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보도를 보면 외교부가 낸 다른 연구직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외교부가 낸 다른 연구직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니까 인턴 기간이나 행정 조교 등 학위 과정 경력은 제외한다로 돼 있습니다. 네. 단시간 근무는 근무 시간만 따져서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기네 외교부가 낸 다른 연구직 채용 공고에 준해서 그럼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다른 부처 공고만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으니까 문제 없다?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궁색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약간 말장난이 있어요. 외교부 어제 입장문을 보면 예.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뭐 타당할 수는 있겠지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험과 경력 당연히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생사 다 거기서 거기라고 살다 보면 이걸 산전수전 다 겪는 거니까 그 경험 다 인정하면 경력을 뭐하러 뽑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요. 응? 그리고 공교롭게 왜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졌느냐. 사실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 아마 저는 이 외교부의 반박 입장문을 보면서 더 명확해졌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외교부의 설명이 이제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수사해야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법과 원칙에 따르면 수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도 수사하겠다면서요. 그러면 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도 수사하라. 검찰이.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과연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님, 이거 뭐 듣고 보니 국어 선생님 지원자 없다고 수학 전공자 뽑은 격이네요. 좋은 비유.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네. 5182님, 심우정 검찰총장 딸은 법과 원칙에 의해 조사되고 있겠죠? 사람에 따라 법과 원칙이 따라다니나 봅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마스터핸드님,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내란 수괴는요? 라고 물음표 3개 보내주셨는데 구속 취소가 또 하필 이 사람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또 떠올려 주시는 것 같아요. 다반향초님, 참 법과 원칙 참 좋습니다. 근데 사람 봐가면서 하는 법과 원칙은 참 얼척이 없어요. 라고 하셨고 8673님, 교도관 퇴직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보도 내용 전부 특혜고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네. 참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 걸 어떻게 들어야 되나. 눈 가리고 아웅 좀 그만해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050년이 만기인 미국의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액이 1억 9,712만 원, 그냥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국채를 언제 사들였느냐, 그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자, 최성호 부총리는 2023년 12월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 경제수석 임명 뒤에 미국의 국채 1억 7천만 원어치를 사들인 사실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걸 팔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공개된 재산 내역에 미국 국채는 그래서 신고 내역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1년 뒤, 딱 1년 뒤에 다시 미국 국채 2억짜리가 보유되어 있는 사실이 지금 신고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 국채를 지난해 어느 시점에선가 사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이 나옵니다. 첫째, 최성목 부총리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원화 약세, 달러 강세일수록 수익이 올라간다는 점. 두 번째,
지난해 환율 변동 상황을 보면 1월에 1,310원대로 출발해서 6월에서 7월 사이 1,380원대로 가파르게 올랐고 10월 말부터 다시 상승해서 11월에 1,400원대를 넘어섰고 12.3 내란 사태와 국회 탄핵 1차 실패 이후에 환율이 치솟아서 지난해 말에 1,480원을 넘기도 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작년 한 해 동안 환율은 계속 올랐다. 오르고 있었다.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힘들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미국 국채 2억 어치를 사들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경제부총리라면 환율 방어에 진력을 다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 국채 투자자라면 환율 하락이 반가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부조화 상황에서 번민할 바에는 어느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게 심플한 법인데 최상목 부총리는 오히려 환율이 치솟던 지난해 어느 시점에선가 제발로 부조화 상황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최상목 부총리는 미 국채 외에 한국 국채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국채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만큼 손실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뭐 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해명해야 할 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다했는지 그 노력이 미국 국채 보유가 방해를 한 건 아닌지 이걸 말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냥 다 필요 없고 언제 사셨는지만 일단 밝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 시점, 그렇죠? 네. 언제 사셨나? 요거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 퍼니환희님 소위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머리를 어찌 쓰냐에 따라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나라를 구하는 위인이 될 수도 있죠. 최상목 부총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라는 촌철 보내주셨네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최상목 부총리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제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리스크 해소 등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에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 10조 추경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재난재해 대응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그동안 쭉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추경 심의 단계에서 어떻게 될지 이걸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비비 삭감 등을 둘러싼 공방도 지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자비한 예비비 삭감으로 산불 대응 예산이 6천억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전체가 4조 8천억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이 공방을 보면서 든 생각이 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발점이 빠진 공방 아니냐라는 점이었는데 6천억이냐 4조 8천억이냐 따지기 이전에 도대체 예비비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산불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일단 계산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산이 나왔느냐고요. 여야가 공방을 벌일 때 자, 산불이 이렇게 해서 피해액이 얼마니까 어느 정도의 예비비가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와야 부족한지 남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빠진 상태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여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자, 이렇게 평가를 하면 최상목 부총리의 어제 추경 편성 발언에도 행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추경 편성 필요 발언을 한 것은 이전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뒤집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당이 줄기차게 추경 편성을 요구해도 일관되게 거부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이런 돌변 배경에 혹시 여당이 이야기하는 예비비 삭감 이유 이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이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정부의 계산이 맞는지 또는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10조를 훨씬 뛰어넘잖아요. 네네. 그게 또 맞는지 이런 거를 공방을 좀 벌이지 말고 찬찬히 따져야 되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거든요. 네. 거기서 뭔가 얘기가 될지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이비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